안녕하세요. 덩신만을 위한 맞춤 정보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4년부터 시행된 성매매 처벌법, 정식 명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법률 문서의 핵심 내용을 좀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법률 제19858호로 공포된 공식 문서를 바탕으로 이 법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깊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처벌과 보호, 이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본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그게 이 법의 핵심적인 두 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짚어보죠. 이 법 왜 만들어졌을까요? 그 목적이 뭔가요? 제1조의 그 목적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매매, 그리고 성매매 알선 행위, 더 나아가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까지 이런 것들을 뿌리 뽑고 네. 동시에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근절과 피해자 인권 보호. 그렇군요. 그럼 법에서 말하는 성매매, 그리고 성매매 피해자의 정의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법 적용의 기본 전제가 될 테니까요. 아,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성매매는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라 다른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아, 상대방도요? 네. 그리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는 더 넓은데요. 단순히 소개하거나 권유, 유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심지어 성매매에 쓸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범위가 상당히 넓네요. 그럼 성매매 피해자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이게 처벌이냐 보호냐 이걸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강제성 혹은 취약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성매매를 한 모든 사람이 아니라요. 예를 들어 위계, 그러니까 속임수죠. 네, 속임수. 혹은 위력, 협박이나 폭행 같은 힘에 의해서 성매매를 강요당한 경우, 또는 이제 마약 같은 것에 중독된 상태에서 보호자나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서 성매매를 하게 된 경우, 혹은 또 미성년자라거나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서 사리분별이 좀 어려운 그런 취약한 상태에서 유인되거나 아니면 아예 인신매매를 당해서 성매매를 하게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피해자로 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보다는 어떤 외부적인 강압이나 취약한 상황 때문에 하게 된 경우군요. 그렇죠. 핵심은 자기 결정권이 침해된 상황에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 보호 대상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이 법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네, 어떤 강압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여기서도 강하게 느껴지네요. 좋습니다. 그럼 법으로 금지되는 행위들, 그리고 국가의 역할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는 당연히 금지되고요. 그 외에도 성매매를 목적으로 사람을 고용하거나 모집, 알선하는 행위, 그리고 관련 광고 행위까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광고도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부여했다는 점인데요. 이런 성매매 등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법적,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또 관련 교육과 홍보에도 힘쓰고 필요한 재원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제적인 협력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피해자 보호가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호 장치들이 법에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까 정의했던 그 성매매 피해자 있죠. 네. 이 피해자가 한 성매매 행위 자체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벌 특례죠. 아, 그 행위 자체를요? 네. 그리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변 안전 조치를 취해주거나 수사 과정을 비공개로 하거나 조사받을 때 피해자가 신뢰하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세심하네요. 그리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어떤 불이익 처우도 받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고 신고자의 신원 정보도 철저히 비밀로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도 중요하죠. 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요. 만약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이나 업주 등이 성매매와 관련해서 피해자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예를 들어 선불금 같은 거요? 아, 네. 그런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 채권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즉 무효라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이건 어떤 착취의 고리를 끊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여성 피해자의 경우에는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면 일정 기간 동안 강제 퇴거 명령 집행을 미뤄주고 지원시설 이용도 도울 수 있게 하는 특례 조항도 있습니다. 와, 정말 피해자 보호에 상당히 공을 들였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럼 반대로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게 또 중요할 텐데요. 처벌 수위가 좀 다르겠죠? 네, 당연히 행위 유형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건 역시 폭행이나 협박 또는 위계, 위력 같은 악질적인 수단을 써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아예 인신매매를 한 경우입니다. 네. 이런 중대 범죄는 사안에 따라서 3년 이상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가능하고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겁죠? 정말 무겁네요. 그럼 알선행위나 단순 성매매는 어떤가요? 성매매 알선이나 유인, 권유 같은 행위, 그리고 성매매 광고 행위는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요. 만약 이걸 영업으로 했다면, 그러니까 조직적, 반복적으로 했다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아, 영업으로 하면 가중되는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문제의 근원이 되는 공급망을 차단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금품 등을 주고받고 성매매를 직접 한 사람, 즉 성행위 당사자에 대한 처벌은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이런 범죄로 얻은 수익은 당연히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 즉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피해자가 아닌 그냥 성매매를 한 사람도 무조건 처벌만 받는 건 아닌가요? 이 법에는 보호처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서 검사나 법원이 판단할 때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요. 보호처분요? 그건 어떤 건가요? 네, 처벌 대신에 예를 들면 특정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거나 사회봉사나 교육수강을 명령할 수가 있고요. 전문 상담소나 의료기관의 상담이나 치료를 위탁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 또는 여러 개 함께 부과할 수도 있고요. 아, 처벌 대신 재활이나 교육의 기회를 주는 거군요. 그렇죠. 어떤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돕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춘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간 제한은 있습니다. 보호관찰 같은 건 보통 6개월인데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고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은 100시간, 최대 200시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이 법은 성매매라는 복잡한 문제를 다루면서 한편으로는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처벌 대신 재활의 기회를 주는 상당히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결국 처벌의 무게는 그 행위의 악성, 특히 착취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요. 피해자로 법이 인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보호를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처벌과 보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재활까지. 이 세 가지 축이 법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성매매 처벌법, 정리해보면 성매매 관련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특히 강요나 착취 같은 상황에 놓인 피해자를 식별해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적극 보호하려는 이중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 성매매 행위자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이라는 길을 열어둔 점도 주목할 만하고요. 네, 맞습니다. 자, 이 법은 성매매라는 정말 복잡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처벌, 보호, 그리고 재활이라는 여러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법의 규정들이 실제 현장에서 성매매 근절과 피해자 인권 보호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려움이나 고민 지점은 없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